오늘 동물들이 살아가는 도시라고 했는데 탐조라는 걸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탐조라는 것은 야생 조류를 중심으로 관찰을 하는 행위거든요. 특히나 도시에서 많이 이렇게 야생 조류를 만나는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도시라는 공간이 무엇인지, 동물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고, 왜 굳이 새냐? 새는 무슨 뜻이냐면 저도 사이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의 축생이라고 해서 사이라고 해서 새라는 설명을 많이 해요. 하늘과 땅 사이의 축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3차원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서 다양한 곳에 살 수 있고, 포유류는 보통 2차원으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게 잘 도망다녀요. 그렇지만 새는 3차원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나무에 올라가면 되니까 더 우리가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도시라는 곳에서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게 새라는 그런 대상이어서, 그렇게 탐조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도시와 야생이 어떤 관계인지를 좀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 자체가 사실상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관점일 뿐이거든요. 여기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생 동물이 있습니다. 인공이라는 땅을 인간이 만들어낸 적은 없어요. 자기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공간이란 걸 인공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도 공간의 모양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야생동물도 똑같아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야생동물에게 정확히 야생의 공간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인간들 사이의 약속으로 정해진 것뿐이고, 잘 보세요. 저 아파트 단지도 거대한 바위가 많은 그냥 바위예요. 야생 공간이에요. 누구의 눈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학습을 받아서 인공과 야생을 굉장히 구분할 수 있다라고, 완전히 배타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시면 우리가 위에 있는 모습들은 흔히 야생이라고 해서 떠올리는 모습들인데 밑에 있는 모습들이 다르지 않거든요. 물을 마시고 사냥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바위 지역이 많은 데서 적응할 수 있는 동물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잘 보세요. 저기 제비도 집을 지었거든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내가 집을 지었으니까? 내가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가 내 공간이다? 그렇다면 제비가 저기에 집을 지었으니까 인간은 저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서 인공이라고 했을 때, 아, 여기는 개발을 해도 돼. 여기는 어차피 공원이니까. 여기는 어차피 뭐 인간이 만든 그런 하천이니까, 혹은 아파트 건물들 사이니까 라고 함부로 해도 된다. 인공이니까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야생 동물들은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찾고 그 지역에서 온전히 삶의 사이클을 돌고 자신이 싼 것 그리고 자기 주검도 그 지역에서 돌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인간의 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어디서 오고 있죠? 우리가 싸는 것, 우리가 죽은 것이 어디로 가고 있죠? 그게 지금 돌고 있나요? 인간이 오히려 여기 지역을 인간의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그냥 붕 떠 있는 존재예요.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애초에 땅이라는 것, 누가 땅의 주인일까요? 자신의 삶의 모습 그대로 다 살아간다니까요. 그렇다면 땅의 주인이 대체 누굴까요? 도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여기서 소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도 알아봐야 돼요. 인간이 저기에 손을 댔으니까 인간의 소유라는 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객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기는 다른 새들의 소유도 아니고 나무들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소유일 수도 없어요. 당연히 인간의 소유도 아니고요. 다만 어떤 장소 혹은 어떤 대상,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적인 소유권의 개념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위계성이 굉장히 강한 극단적인 개념인 거고요.
소유의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내가 이건 내 거야라고 했을 때는 이건 나에게 독점적인 관계에 속해 있는 것이야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죠. 근데 내가 어느 집, 이 집이 내 거야라고 하는데 그냥 그 집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를 주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먹고 있다고 해봐요. 그 집이라는 공간에서 실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그 집에 사는 사람이겠죠. 그랬을 때 관계의 권리가 있는데 그 집이 내 소유야라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돈 벌려고 집을 지었던 것뿐인데 그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그 집에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더 열등한가요? 소유권이 정말 더 높을까요? 그런 작업들을 저는 사람들과 도시 속을 걸어 다니면서 다른 존재들을 만나면서 깨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좀 그 소개들을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마포구에 있는 제비 집단 번식지예요. 오래된 마을 같은데 제비 번식이 집단 육아 를 하고 있고 벽돌집이 많거나 혹은 약간 오돌토돌한 그런 벽의 느낌을 살려놓은 곳이 오래된 마을에는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제비가 딱 벽돌이나 그런 오돌토돌한 벽을 잡고 진흙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둥지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오래된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거기서 아주 예전에 정말 논이었겠죠. 근데 논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그리고 그 주변에 제비가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던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특성이 있고 우리가 개발했다라고 해서 여기도 같은 마을이고 저기도 같은 마을이고 이렇게 보는 건 그냥 인간이 굉장히 협소한 자기가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만 보는 거고 그 장소의 생태적인 기억에서는 예전부터 논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생태적인 기억과 함께 여전히 지금도 마포구도 바로 넘어가면은 한강이 있어 가지고 습지가 있거든요. 이런 특성들이 같이 있는 그 공간은 빌라촌, 오래된 빌라촌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어 '대중교통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이렇게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생태적 기업과 생태적 연결성과 이런 걸로 봤을 때 같은 빌라촌이 아니에요. 제비가 집단 육아하는 곳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빌라마다 다른 생태적 기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태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인간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협소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기가 중랑구 집단 그런 제비 육아 터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랜 마을 있고 예전부터의 기억이 있고 중랑천이라는 연결성 이런 것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곳들이 재개발 지역이에요. 재개발 예정지여서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장위동에서도 제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거기가 재개발하면서 지금 쫓겨나지 않으려고 첨탑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결국에는 다 쫓겨나고 지금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다 다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라져 가고 있고요. 아현동도 굉장히 많은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비들이 집단으로 육아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재개발로 사라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다 공사가 끝나가는 그런 곳에서 좀 남아 있는 제비들이 굉장히 소수가 있는데 이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왜냐면 예전에 그 빌라촌에서는 뭐 벌레 사냥할 수 있는 벌레도 많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높은 빌딩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이동도 보장되고 그랬는데 지금 남아 있는 이들 제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소와 존재는 관계로 엮여져 있는데 그것이 시간적인 관계도 있어요. 역사 혹은 풍경, 그 장소를 풍경으로서 만들었던 이들이 분명 존재하고
소유권 이외에 권리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서식하는 권리, 주거권, 내가 이 장소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 난 이 장소에 어떤 추억이 있어. 그리고 난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 장소가 나는 어떤 의미야. 이거는 소유권이 절대 말하지 못해요. 거기에서 함께 풍경의 권리가 있는데 소유권이라는 자본주의적인 개념이 모든 것들을 환원시켜 버립니다. 그들이 사실은 개발을 한다고 해도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다른 데 날아가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발을 하고 진짜 다 싹 밀려버리고 마지막 남은 곳들에 있는 것들이 멸종위기종이잖아요. 저 공간을 다시 개발로 잃어버릴 때 사라집니다. 다 날아가서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 있는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공간 자체가 왜곡되고 사라져버리면 그 목숨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다리가 달렸으니까 어디 이동할 거다, 날개가 달렸으니까 어디 이동할 거다가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이미 그만큼의 면적만큼 함께 존재했던 그 존재가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직박구리에게도 여기는 야생이에요. 이 아파트 단지가 충분한 생태적인 숲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 둥지로 표현되는 거고, 나무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이 나무를 심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리 잡은 이상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권리의 주체는 나무이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는 방음벽을 설치해놔요. 방음벽에서 저렇게 부딪혀 죽습니다. 잠깐 뭐 한두 시간 방음벽 돌아본 건데 꽉 차게, 작은 새들이 저렇게 꽉 차게 많은 수가 죽어 있는 거를 발견한 거고요. 유리창 충돌로 굉장히 많은 수가 죽어요. 근데 우리가 야생동물이 개체수 감소한다는 걸 알고 있죠. 이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학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죠. 왜 인지하지 못할까요? 존재를 가릴 때 너무나 훌륭하게 작용하는 게 소유권이에요.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내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를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누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의 소유의 존재로서 인정하지 그 자신이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위계적 이분법이 그런 소유권의 근거가 되고, 그 위계적 이분법이 만드는 구조가 혐오입니다. 벨루가인데 저 장면만 봤을 때 침해당하고 있는 그의 동물권, 그의 권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냥 되게 평화롭게 보여요. 그거 자체가 이미 가려져 있는, 근데 존재라는 걸 인식했을 때 그 바다를 헤엄쳐야 되는 존재가 저렇게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해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의 공포 혹은 절망 혹은 완전한 그냥 내려놓는 고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려지는 게 수족관에서 소유했다. 이게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그것이 혐오입니다. 동물 복지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행복한 노예라는 게 있어요? 노예 복지라는 게 있을까요? 그래 더 좀 편하게 노예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 노예 자체는 잘못된 거죠. 행복한 노예라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 거죠. 돼지라서 행복해요 이런 것도 바로 동물 혐오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이 혐오는 개인의 그런 난 동물 너무 혐오스러워 이게 아니라 실제의 구조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구조적인 것. 혐오는 구조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혐오의 장면들이기도 해요, 이것들이. 저 의자에 앉은 강아지 보면서 귀엽다, 인형탈 쓴 거 귀엽다, 그냥 존재 자체를 귀엽다. 귀여움 느끼는 거 문제 아니죠. 하지만 귀여움으로 소비되게 하는 건 그 귀여움을 느끼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존재를 대상화하고 명백히 저 모든 장면들은 소유되어 있다라는 그 배경 속에서 소유된 존재로서 있는 거거든요.
철저히 위계적인 것이고, 이것이 "여자 좋아한다. 내가 무슨 여성 혐오하냐?"라는 것처럼 "나 동물 좋아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벌이고 있는 동물 혐오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도시는 야생동물의 서식처고 여전히 도시는 야생입니다. 철저한 야생이기도 해요. 조금 다른 환경일 뿐이지. 그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삶이 파괴되고 있고요. 족제비 이것도 제가 공원에서 찍은 거거든요. 개체수 감소한다. 족제비는 한 해에 4명 출산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개체수 감소라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의미라는 것이고, 굶어 죽고 질병으로 죽고, 로드킬 한국에서만 하루에 5천 이라는데 유리창 충돌이 하루에 2만 명의 모습을 앗아간대요. 로드킬은 사실 시골에서만 봐도 유리창 충돌보다 너무나 쉽게 많이 보이거든요. 로드킬은 훨씬 많을 거예요. 하루 5천 보다. 유리창 충돌만 해도 2만인데 2만 명의 목숨이 오늘 죽은 겁니다. 유리창이 충돌해서. 로드킬로는 훨씬 많이 죽었을 것이고요. 이것들 우리 감지하나요? 이거 어마어마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감지하지 못하죠. 이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물 혐오입니다. 고양이와 관련된 혐오도 있어요. 우리가 고양이 싫어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양이를 잘 돌보긴 하잖아요. 사실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족제비는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돌보지 않으면서, 고양이는 돌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사실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리창 충돌보다 도시 생태를 파괴하고 조류에게 피해를 주는 걸로 치면 2배 이상이 바로 고양이가 벌이고 있는 일이라 그래서 거의 도시에서는 생태 폭탄이에요. 그리고 고양이에게 뭐 주죠? 사료를 주는데 고양이 비건 사료 먹는 거 아니죠. 우리가 돌본다라고 하지만 그걸 돌보기 위해서 어떤 죽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고양이가 그렇게 늘어났을 때 아까 말한 족제비 같은, 너구리 같은 이런 도시를 야생으로 살고 있는 다른 야생동물들, 그만큼 경쟁에서 내몰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모르죠. 그나마 유리창 충돌은 좀 알려졌어요. 근데 유리창 충돌보다 도시에선 더 위험한 고양이는 알려지지 않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문제는 동물 혐오와 관련되어 있고, 소유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잔인한지 이런 것들을 도시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야생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습으로 도시를 계속 잘못 이해하면서 인간이 맘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그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동물 혐오가 무엇인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다면 동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물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동물이라는 게 더 본질적인 이해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얼룩말하고 기린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먹이 활동을 해요. 얼룩말은 밑에 있는 풀을 먹고 기린은 위에 있는 나무를 먹어요. 그러면 그만큼 동물들이 나눠져서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어서 식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으니까 식물은 그만큼 다시 잎을 피우면 되고, 동물 양이 늘어나면 그 동물이 있는 만큼 그 동물 안에 물도 많이 있고 그 동물 안에 유기물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동물이 평생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 순환의 흐름 속에서 단순히 한 개체의 동물이 아니라 그 동물들은 순환하거든요. 더 많은 종의 동물이 있다는 뜻은 더 많은 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비인간 동물로만 만들어진 거예요. 비인간 동물이 없었으면 인간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 동물은 비인간 동물들이 어떤 비인간 동물들이 있느냐에 대한 결과값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너무나 많이 변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인간이라는 동물이 될 수 있었던 그 환경과 지금 환경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서 가축화되어 있는 인간, 비동물인 인간. 원래 동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지금의 인간은 그 관계성이 다 깨지고 인간이 만든 소유권 내에서 마찬가지로 가축화된 다른 동물만 남은 이 세상처럼 인간도 가축화되어 있고 비동물적인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의 관계 속의 인간은 인간이 인간되었던 관계랑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진화가 놓여 있겠죠. 옐로스톤에서 늑대를 복원했을 때 오히려 저렇게 상위 포식자가 사라졌던 곳의 균형이 깨져서 다 망가져갔던 환경이어서 늑대를 복원했을 때 다시 생명의 균형들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들이 식물마저도 늘어나는 환경이 됐거든요. 그것처럼 육식동물이 양육 강식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사슴의 운명은 늑대 운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주체고 사슴의 개체가 아니라 동시적인 주체인 것이고 관계가 주체인 거예요. 개체가 주체인 게 아니라 각 종이 주체인 게 아니라 그 둘이 함께 있는 관계가 주체인 거예요. 육식동물은 노예를 만들지 않죠. 어떤 육식동물이 노예를 만들어요. 근데 현대 식문화는 그렇지 않죠. 현대에 우리가 하는 건 육식이 아니라 사실 학대와 학살하고 있는 겁니다. 꽃과 꽃은 서로 경쟁 관계고 잎과 잎은 경쟁 관계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의 꽃을 볼 때 꽃끼리 자기 꽃끼리도 경쟁 관계니까 하나의 꽃이 아니야. 서로 꽃은 꽃끼리 공격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종과 다른 종은 겉으로 볼 땐 경쟁 관계이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생명으로 봤을 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관계와 서식처를 간과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복지농장이라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저 잔인한 이게 복지농장이거든요. 저기 뭐 소가 행복한 소가 만들었다. 이러면서 행복한 소라고 저렇게 보여주는데 뭐 깨끗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노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렇게 웃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어떤지, 그 존재가 어떤 서식처와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소유권으로만 봤을 때 그냥 얘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고통이 적은가 이런 식으로만 환원시키는 거예요. 동물이라는 것은 개체뿐만 아니라 서식처와 관계로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사는 동물이 뭘까요?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린 야생동물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가장 주요 우종종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동물이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인간이 동물일 때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서식처. 잠은 도시에서 자겠죠. 하지만 먹는 거 어디서 오느냐? 싸는 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인간이라는 동물이에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동물을 지웁니다. 소유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고요. 동시적인 그 관계의 주체성을 벗어나 있어요. 인류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죽는 수가 적어질까요? 인구 늘어나는 만큼 죽는 수 늘어나죠. 오랜 시대 동안 죽는 수가 더 많은 건 지금이 죽는 수가 더 많아요. 주변 사망자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밀집도가 높아지니까 그냥 수가 늘어나서 예전처럼 넓은 데서 같은 밀도로 사는 게 아니라 밀집해서 사니까 주변에 사망자 수 많죠. 하지만 소유권 안에서 다 비과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동물 혐오고요. 만년 전 99%를 차지하던 야생동물 1%만 남고 인간이 32%, 1%인 인간이 32%, 그리고 나머지는 가축이 67%, 그러면서 대멸종 수준으로 죽어가고 있고 닭이나 돼지는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이들을 도살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멸종돼 가고 있는 야생동물 그리고 축산 피해 동물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지만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이라는 인간이 동물적인 관계를 어떻게 상실하고 있는지는 또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인간이 지금 상실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물로서. 그 어린 다른 종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인간을 구성했던
진화적인 인간 자체인 비인간들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건 동물적인 인간의 관계가 상실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현재 필요한 지구는 지금은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면 1.7개, 지금 1.9개로 늘어났나 그랬을 것 같은데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주체,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에 이렇게 찔렸어요. 세포 몇 개가 죽었어요. 그럼 아프지만 다시 복원되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주체가 망가지면 결국에 세포도 죽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의 세포라면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생태계라는 주체, 분집이라는 주체, 그 주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세포가 하나 죽었어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내 세포가 죽었을 때 그건 세포가 죽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세포가 죽었을 때 온 다른 세포들이 그 세포가 죽은 곳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힘을 뭉치는 것처럼 지금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가 죽고 있는 것은 인간과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로서의 인간, 동물로서의 인간 인식이 잘 안 되는 건 우리가 동물이란 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 중심으로 굉장히 제한돼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동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물 혐오입니다. 우리는 동물 혐오로서 인간이 동물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소유권 밖에 있는 것들은 말살해 버리고 있고 나머지 왜곡되고 장애를 만들어내고 노예화된 것들만 보장하고 있고 그런 구조 안에서 인간은 언제나 인간과 하등 인간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들을 그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노예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짐승이라서? 아니죠. 위계가 있어서 배타적이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배타적이고 위계가 있어서 가능하려면 누군가는 배타적이고 위계가 있는 또 다른 노동력이 필요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여성, 성소수자, 미성년자, 빈민, 장애인, 유주민 등이 바로 동물 혐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계적 이분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혐오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 동물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그냥 여성도 혐오하고 장애인도 혐오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젖소라는 소의 서식처가 원주민이라는 서식처와 연결된 것처럼 위계적 위분법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로 뭉쳐 있는 거예요. 내가 빈민을 혐오하고 있는데 여성 혐오는 하지 않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성으로 인정하는 여성과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혹은 빈민 여성이면은 정상성에서 벗어나서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동물로서 이렇게 하나의 주체성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만 한 정체성만 보호할 수 있는 건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결된 하나의 관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로서 맺는 관계가 왜곡되고 박탈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다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도 여성, 빈민, 장애인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주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그건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육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육식동물은 공동 운명체라서 육식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초식동물을 살리고 더 많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식하고 다른 게 고기예요. 고기는 철저히 생명이 무엇인지를 지워서 상품으로 대상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라고 하는 데에서 포함되어 있는 말은 너희는 고기를 먹지 육식을 하는 게 아니야. 동물의 육식이 아니라 너희가 육식주의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생명을 지우는 원래 육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고 있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고기는 연결성을 벗어나는 것이고 동물됨에서 벗어난 게 고기예요. 돼지의 사체 자체를 보면 우리가 그거 끔찍해하지만 저렇게 부위를 나눠 놓으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저것 자체는 그냥 본질적인 감성인 것 같긴 해요.
그래야 우리도 육식을 할 수 있게 진화가 됐으니까. 그거와 달리 저렇게 포장되어서 상품화되고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은 혐오입니다. 그래서 저게 원래의 모습은 철저히 지워지고 저렇게만 마치 딸기가 전체가 아니라 먹는 그것만 딸기인 것처럼 부위가 마치 생명 자체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건 철저한 혐오입니다. 비건하면 괜찮을까요? 동물권에서 봤을 때 비건한다고 괜찮아지지 않아요. 그 비건 할 때 그 채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아무리 비건이즘이라고 채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착취당하고 있는 상품으로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또 다른 고기입니다. 지금 한국 이주 노동자 없으면 안 굴러가고요. 그렇다면 국내산 아니면 어떨까요? 국산 아니면 외국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착취로 우리가 그렇게 먹고 있죠. 동물권에서 봤을 때 비건이즘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워내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비건이라는 소비 형태로 간다면.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그런 여성 뭐 장애인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동물권은 또 다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약, 과도한 비료, 비닐하우스 수입한 것들 여기에선 어마어마한 죽음들이 있어요. 뭐 농약 뿌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비료 뿌리고 그러면 오염되고 작은 동물들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워지는 비인간 동물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인간 동물도 함께 지워져요. 당연해요. 왜냐면 서식처의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동물한테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 인간한테도 함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좀 제거되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 동물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이게 서식처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동물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서식처에서는 굉장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착취당하는 원주민처럼 지워지는 인간 동물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도 그래요. 재개발 문제에서 많은 이들은 돈 있는 이들은 더 좋아지겠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거기 있던 이들은 어디서 살 건데요. 거기가 싸서 거기서 산 건데요. 그리고 거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소고 추억이고 풍경이고 나의 인간관계가 다 있는데 다른 데서 몇십 년을 거기서 살다가 그 가난한 돈으로 다른 데서 내가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언제나 개발, 환경 파괴, 여기서 인간 동물은 서식처이기 때문에 같이 지워집니다. 이 착취 폭력을 저는 가부장제의 문제라고도 설명하는데 가부장제는 다양한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부장제에는 다른 이름이 계급주의, 자본주의, 국가주의, 자기중심적 개체주의들 이런 것들이 가부장제의 또 다른 이름들이고 영역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위계적 이분법이 어느 영역에서는 가부장제, 어느 영역에서는 국가주의 이렇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근간은 위계적 이분법이 있어요. 위계적 이분법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위계적 이분법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이 다양성과 조화를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동물의 본질은 파괴됩니다. 위계적 이분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다양성과 조화를 넘어설 때 도저히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내 가족 지키고 싶어.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타자의 다양성과 조화를 해친다? 이거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인간만의 해방, 비인간 동물만의 해방 없습니다. 동물권 운동하면서 마치 비인간 동물만 해방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역시도 없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 동물이란 존재는 관계와 서식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의 주체성 안에서 비인간 동물이 해방되지 않는 곳에서는 언제나 인간이 해방되지 않는 것이고 서식처로서는 그렇죠. 관계로서는 어떨까요? 위계적 이분법이 있기 때문에 비인간 동물의 해방이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비인간 동물만 지킨다고 위계적 이분법이 사라지지 않아요. 반대로 내 눈앞의 동물을 당장에 내가 구해내지 못하지만 위계적 이분법 자체를 공격하고 그 안에서 진실을 고발해내고 해방을 이룬다면 위계적 이분법에서 해방을 이뤄낸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동물들 내 눈앞에 있는
동물을 구한 걸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컴퓨터라는 고기를 먹고 있는 이 구조, 동물 혐오의 구조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만의 해방도 없습니다. 비인간 동물만의 해방도 없습니다. 다른 차별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내가 동물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동물만 해결한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돈 많은 한국에서 가능하겠죠. 돈 많은 한국에서 몇몇 인간 눈에 잘 띄는 동물들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더 가난한 곳에서 더 가난한 사람들 혹은 더 가난한 국가, 완전히 가난해진 자연 안에서 착취가 벌어집니다. 절대 비인간 동물만의 해방도 없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따질 때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 동물의 권리가 있고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있고 그래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 동물이 권리가 먼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법이 그렇잖아 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권력이 있어서 권리를 부여하는 더 높은 것이 있어서 거기서 인간 동물의 권리가 있고 그보다 열등한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해시키고 있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타자를 지배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인간이 비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도 권력에 지배받게 하는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나라는 주체가 너라는 객체와 관계를 소유하는 것이 왼쪽에 있는 모델이라면 그게 아니라 나와 너라는 상호 주체가 우리라는 구성, 군집적인 주체, 우리라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서 그 관계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서는 당연히 서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관계로서 동물권은 그래서 동물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법이 부여한 권리는 그냥 드러나는 게 그럴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인간 종과 다른 종이 함께 존재하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권리예요.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권리를 생각해야 되고 부조리한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예요. 그래서 인권의 완성은 동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목가적인 과거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지 않았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노예화된 동물들이 있었어요. 가축이라는 건 노예예요. 가축이란 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목가적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유목 생활을 하고 그럴 때에 이라고 불렀지만 그때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는 사뭇 달랐거든요. 그래서 관계 자체에서 우리가 더 그런 관계에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 이걸 굉장히 지금은 예민하게 갈고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목가적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과거처럼 살아야 돼. 과거처럼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건 완전 망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와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우리는 왜 동물이어야 돼?로 다시 전환돼야 됩니다. 소유권에 저항하는 인간의 동물권을 우리는 이제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물권이라는 건 동시적인 것이다. 인간만 따로 있고 비인간만 따로 있고 반려동물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절대 될 수 없다. 우선권이 생기고 나중에가 생기면 그게 배타적인 이분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동물로서 회복돼야 돼. 인간은 서식처 있고 관계가 있는 동물로서 회복돼야 된다. 동물적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것으로 인권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진짜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가부장제, 차별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에 저항할 때 생물 다양성 있어야 되고 차별 금지 있어야 되고 반개발 및 재자연화 있어야 되고 탈국가주의, 난민, 이주민 이게 다 동물권에 포함되어 있어요. 서식처의 권리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 이동권 굉장히 동물적인 권리예요. 난민, 이주민 아니 여기서 함께 풍경을 만들면서 여기에 주체가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감히 고작 너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없어도 그 존재를 함부로 판단해 낼 수 있고
서로 간에 함부로 해도 되는, 대우가 달라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동물로서의 인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식의 권리가 있어요. 재개발한다고 너는 돈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아니라니까요. 서식의 권리는 동물의 권리예요. 어느 동물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니까요. 동물로서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인간 역시도 왜곡과 억압해서 해방됩니다. 인간이 동물이 되었을 때 해방됩니다. 빈민, 장애인, 이주민 문제, 국가주의, 자본주의 등은 군집, 커뮤니티, 관계 주체, 하나 된 그 주체 안에서 모두 도시동물권 문제예요. 이것들이 도시동물인 인간에게서 벌어지고 있고, 도시동물은 이 문제를 동물권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타적인 비인간 동물만의 문제는 없어요. 서식처와 관련돼서 또 살펴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육식이라고 고기를 먹을 때 그들의 고통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반려동물의 고통만 얘기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니까요. 서식처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배타적 이분법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저런 것들이 모두 동물권의 문제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위의 문제들을 연대할 때 그 인권운동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줘요. 위의 문제들을 생명평화운동이다라고 하면 받아들여줘요. 생명평화운동이 더 동물권 문제보다 더 포괄적인 거잖아요. 근데 유독 동물권 문제다라고 하면, 아니 왜 어떻게 난민한테 동물이라 그래? 어떻게 장애인한테 동물이라 그래? 이렇게 어려움을 느껴요. 이거 자체가 동물이라는 것이 왜곡되어 있는 거고, 동물이라는 게 왜곡되어 있다는 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된다는 겁니다. 유분법적 위계가 거기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위계적 이분법에 의해서 동물이 동물로서 위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동물이 동물로서 위치하면 여성을 동물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성과 생명평화 운동으로 연대한다,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동물이 문제가 돼요? 대상화되어 있고 위계적 이분법 안에서 그만큼 동물이 왜곡되고 있는 거고, 인간이 동물을 그렇게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저 위의 문제들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고 관계와 서식처로서 온전한 동물 인식을 했을 때, 도시동물로서 온전한 동물이라는 걸 인식했을 때 언제나 나중에로 미뤄졌던 해방을 이뤄낼 수 있는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권 운동을 할 때 당연히 우리 안의 차별, 그것들이 동물권의 문제이지만 어떤 것이 정말 나중에로 미뤄져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선권이 존재하긴 하는 거예요. 왜 장애인이 동물이라고 되는 것이, 여성이 동물이라고 되는 것이 이상해지는가? 계속 나중에로 미뤄져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동물권을 해방하는 것이 그러면 동물만 위해 주는 것이냐? 절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식처 문제, 원주민들의 문제, 쫓겨나는 이들의 문제, 차별의 문제, 해결하는 위계적 이분법에 대한 해방, 이런 것들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축산 피해 동물들, 축산동물이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실험동물이 어디 있어요? 실험하기 위해 동물이 어디 있어요? 전시동물 어디 있어요? 전시하기 위한 동물이 어디 있어요? 전시 피해 동물, 실험 피해 동물이고 축산동물 없습니다. 축산 피해 동물이에요.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이들을 먼저 바로잡는 일이 당연히 함께 해방하는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비인간의 권리는 언제나 내몰리고 비가시화된 이들, 인간 동물을 포함한 이들의 권리와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개발에서 원주민이 어떻게 되는지, 사료에서 원주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물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 주체성 안에서 모두가 해방될 수 없으면 아무도 해방될 수 없다. 이 메시지가 그냥 정말로 난 동물이 좋으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정말 근본적인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전면으로 맞서는 해방의 메시지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일단락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